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약정금 청구 소송. 약정금 청구 소송도 민사 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에게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합니까? 대여금이라고 하지요. 빌려온 돈은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채권자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여금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에다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렇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처럼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청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정금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제3자가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 약속한 금원, 즉 돈이 되겠죠. 그러한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하는 것이 약정금 청구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약정금 소송도 민사소송처럼 소멸시효가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합의 시 지급되지 않는 금원, 즉 돈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또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금의 범위는 실로 상당히 방대한데요.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뿐만 아니라 법인 간에도 어떠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기하여 약정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금 범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정금 범위는 보통 증여라든가 또 매매, 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등 그 분야는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약정금 범위를 하나씩 사례별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 약정금 범위는 주로 민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법, 계약법, 채권법에 즉 계약법 일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제 민법에는 법으로 정한 전형 계약도 있고 법으로 정하지 않는 비전형 계약도 있는데 주로 전형 계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증여입니다. 우리 어떤 재산을 상대방한테 주는 사람을 증여자,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하는데요. 이 증여는 민법 554조에 증여의 의의가 나옵니다. 증여라는 것은요, 민법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겠다고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증여자가 증여하겠다고 했는데 수중자가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안 하면 증여계약이 성립이 안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도 증여 또 역시 약정금 범위에 들어갑니다. 매매입니다.
매매는 민법 563조에 나오는데요. 563조에 매매의 의의가 나옵니다. 매매라고 하는 건 팔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매자, 살매자인데 매매는 역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인데 매도인의 물건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매수인은, 상대방은 그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 매매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정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대차입니다. 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하고요.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대주, 차주라고 하는데, 이 소비대차는 민법 598조에 나오는 겁니다. 소비대차의 의의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대주, 빌려오는 사람 차주인데 돈을 빌려주는 것을 우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런 말을 쓰시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데, 소비대차는 그런데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똑같은 거,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왔으면 당연히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겠고요. 쌀을 빌려왔으면 당연히 그 쌀 수량만큼 한 가마니를 빌려왔으면 당연히 한 가마니를 반환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소비대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약정금 범위에는 사용대차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민법 609조가 되겠는데요. 사용대차 의의가 나옵니다.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이거는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합니다. 무상이라는 건 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죠. 사용 수익하게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쉬운 말로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친구의 자전거라든가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탈 수 있죠. 대가 없이,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용대차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자동차를 하루 빌리고 사용하고 무상입니다. 대가 없이 그냥 빌려 쓰는 계약이 사용대차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가 되겠는데요. 어떤 부동산을 빌려준다면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대차 계약인데요. 이거는 민법 618조의 임대차의 의의가 나옵니다. 임대차는 역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뭘 지급합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니까 차임이라고 합니다.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그 대가, 사용대가 차임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고용입니다. 여러분, 고용계약이다, 채용계약이다 들어보셨죠? 민법 655조에 고용의 의의가 나옵니다. 고용은 역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고용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역시 고용관계도 바로 이런 것들이 약정의 범위에, 약정금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급입니다. 도급. 공사 도급 계약을 맺는다 들어보셨죠? 그 공사 맡기는 사람을 우리는 도급인, 그 공사를 맡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하는데요. 도급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의 도급 계약에서 상대편이 어떤 일을 완성하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 도급인이 되겠고요. 수급인은 도급 계약에서 보수를 받고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도급을 맞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공사를 맡기는 사람은 도급인이고 그 인테리어 업자는 수급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급과 수급인 간에 도급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도급 공사 계약을 맺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도급이 되겠고요. 이게 도급은 그래서 664조에 도급의 의의가 나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도급이 되겠는데 역시 도급도 약정금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임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위임인, 맡기는 사람, 위임인, 그 일을 사무를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 그 사무를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수임인. 그래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계약 맺는 것이 뭡니까? 위임계약이 되겠죠. 위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위탁하는 사람을 위임인이라고 합니다. 수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우리는 수임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680조에 위임의 의의가 나옵니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위임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정금에 대한 범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여라든가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또 고용, 도급, 위임, 제가 지금 약정금 범위 8가지를 민법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약정금의 사건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제 주로 계약은 누가 합니까? 공인중개사가 해요. 매도인의 공인중개사도 있고 매수인의 공인중개사도 있는데 이렇게 쌍방 간에 이제 거래가 형성되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매도인 및 매수인 즉 공인중개사와 매수인 및 매수인 즉 공인중개사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되 의사 전달은 상호 공인중개사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의 공인중개사 사이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받은 매도인 은행 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매수인이. 그런데 아직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도하기로 하고 매도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금 배액을 변상하기로 해야 했으나 매도인이 배액 상환 의사를 표시한 자리에서 각 공인중개사만 참석하였을 뿐 매수인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있었고 매수인은 참석하지 않고 매수인의 공인중개사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후 매수인은 매도인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은행 계좌를 보내주었으나 그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반환하였을 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변상하지 않고 계약금만 돌려주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약정금을 청구한 소송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정금 청구 소송이란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그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한다. 이 사례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 약정금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자, 진행 상황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매수인 즉 원고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의 원고, 매수인이 원고입니다.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법원에다가 판사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정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계약이라는 거 꼭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민사소송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 성립 자체는 유효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당연히 매도인으로부터 당연히 배액을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 결과적으로 승소 판결된 것이고요. 오늘은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 오늘 방송 내용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